늙었으면 찌그러서 조용히 살지. 쳐다보긴 누굴 쳐다봐, 이 늙은이가. 진짜 나한테 한번 죽고 싶어? 그 말과 함께 날아온 주먹이 내 턱을 강타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고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철도청에서 32년간 사람들의 안전을 지켰던 내가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이 되어 이런 모욕을 당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리소장은 CCTV를 삭제했고 주민들은 단톡방에서 나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아직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진실을 밝히게 된 그날의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사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50분 경비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야간 순찰표를 덮었습니다. 철도청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시간을 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30년 넘게 이어온 일과였습니다. 전기포트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를 종이컵에 털어놓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커피를 저으며 나는 종이컵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눌러 접었습니다. 오늘도 안전. 입버릇처럼 되는 주문이 마음속에서 울렸죠. CCTV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1번 화면에 지하 주차장이 비치고 있었어요. 기둥 뒤로 고양이 꼬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무전기를 들어 귀에 댔죠.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902, 902 이상무. 내 목소리가 경비실 안에 울렸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어요. 5035였습니다. 분리수거 시간을 놓쳤다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저씨, 지금 내려오셔야죠. 벌써 트럭 왔는데요. 예,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대답하고 빗자루와 집게를 챙겼습니다. 60대 후반의 몸이지만 아직은 움직일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서니 새벽바람이 불었습니다. 단지 중앙 화단을 지나는데 누군가 꽂아둔 작은 국화가 쓰러져 있었어요. 나는 멈춰 서서 꽃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흙을 다독이며 혼잣말을 했죠. 이런 것도 내 일이지.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에는 택배 분실 주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보관 시 CCTV 사각지대 없음이라는 문구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말이 나오는 걸 싫어하는 성미였죠. 철도청에서도 그랬습니다. 모든 일은 명확해야 했어요. 네일샵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열리더니 장미경이 종이컵을 들고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날카로웠죠. 경비 아저씨, 앞 화분 흙이 다 떨어졌어요. 오전 손님 오시기 전에 치워주세요.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예. 짧게 대답하고 나는 쓸고 닦기 시작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장미경과 손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서비스가 좀 느려. 그 말이 내 등줄기를 따끔하게 찔렀죠. 나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지갑을 열어 손녀 수아가 그린 기차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기차와 웃고 있는 사람들. 퇴근길에 문구점에 들러 스티커를 더 사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그림을 보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104동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는 호출이 들어왔어요. 나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철도청 정비반장 시절의 경험이 몸에 남아 있었죠. 먼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안에 갇힌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승강기 비상 버튼을 누르며 그녀를 안심시켰죠. 동시에 관리실에 기사 호출을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내 모습에 관리실 직원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2025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다가 아이를 놀라게 했다는 거였죠. 나는 주민 게시판에 공용공간 목줄 의무라는 안내문을 새로 붙였습니다. 글씨 끝에 내 이름을 작게 적었어요.
불필요한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책임은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석양이 기울 무렵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휘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철도청 시절 받았던 것이었죠. 빛이 바랜 금속 표면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나도 한때는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헛기침을 하며 휘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밤 9시가 되자 단지 단톡방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경비실에 분리수거 봉투 없어요. 택배 좀 바로바로 갖다 주세요. 하나같이 명령조였습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경비원이 이렇게 대우받게 되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찰을 돌 시간이었어요. 놀이터를 지나는데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그덕 삐그덕. 나는 그네를 단단히 묶고 그늘막 로프를 점검했어요. 이 작은 안전들도 누군가는 챙겨야 했습니다. 그게 내 일이었죠. 경비실로 돌아와 CCTV 밝기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등받이 낮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무사히. 혼잣말을 하며 잠시 쉬려 했죠. 그런데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곧 사라졌어요. 불안한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더 큰 균열의 전조일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죠.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찰일지를 펼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어요. 4시 50분 근무 시작, 5시 15분 분리수거 대응, 12시 30분 엘리베이터 고장 대처, 3시 20분 반려견 민원 처리. 펜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삶이었어요.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주말 아침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부엌에서 나왔어요. 민석이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손녀 수아가 제일 먼저 뛰어와 내 다리를 껴안았죠. 할아버지, 어제 학교에서 친구가 물어봤어요. 수아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수아 할아버지냐고. 왜 할아버지를 아저씨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내 가슴을 뜨겁게 데쳤습니다. 나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을 피했어요. 칙칙폭폭 기차놀이 하자. 아이의 관심을 돌리려 했지만 그 질문은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죠. 소연이 부엌으로 들어와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그녀가 내 손등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자잘한 사고가 아닌데 어디에 긁히신 거예요?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죠. 철문에 살짝 긁혔을 뿐이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나는 손을 뒤로 감추며 얼버무렸습니다. 실은 어제 쓰레기 봉투를 치우다가 깨진 유리조각에 베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사소한 일로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 계좌 이체 화면을 열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야간은 그만하시죠. 매출이 좀 늘어서 제가 더 보태면 되니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을 줄이면 더 빨리 늙는다.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죠. 수아가 내 지갑을 열어 그림을 더 넣었습니다. 기차 옆에 호루라기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경비원이지. 아이의 말에 나는 순간 등을 곧게 폈습니다. 그래, 나는 경비원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철도청에서 위험물 반입을 막고 선로 이탈을 사전에 방지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때의 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전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이 회사 일로 바쁘다는 얘기, 소연이 검사 업무가 힘들다는 얘기.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내 일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단지 카페에서 주민들이 모여 경비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요즘은 경비들도 참 편하게 일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가족이 돌아간 후 나는 낡은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오후 순찰을 나갔을 때였어요. 주차장에서 초보 운전자가 기둥에 차를 긁힐 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 차를 유도했죠. 운전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누군가를 지킨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방 한켠에 놓인 오래된 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철도청 시절 썼던 것이었죠. 펼쳐보니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는 구조물이다. 내가 적어둔 문장이었어요. 그때의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보낸 카톡이었어요. 아버님, 근무 중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버님 편이에요. 따뜻한 말이었지만 나는 응 이모티콘만 보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내 존엄과 이곳 사람들의 안전. 창밖에서 누군가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무전기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안전부터. 입버릇처럼 중얼거렸죠. 하지만 이미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걸 깨닫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수아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할아버지를 아저씨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아이는 모르겠지만 그건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경비원이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순찰 보고를 하는 소리였어요. 이상무. 그 짧은 보고가 왜인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상이 없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균열이 이미 시작된 걸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일상이 반복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으니까요. 존엄과 안전. 그것이 내가 지켜온 것이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휘장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증표였죠. 나는 여전히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8시 네일샵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네일샵 사장 장미경 씨가 박스를 들고 나오더니 내 앞에 툭 내밀었어요. 제가 일하는 아파트 주민이었죠. 이거 택배실까지 좀 갖다 주세요. 명령조였습니다. 운반은 주민 몫이라는 안내문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지만 그녀가 손님 앞이라 정중히 받았죠. 박스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내일용품이 가득 들어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손님에게 돌아서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눈빛이 좀 부담스럽죠. 손님은 애매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리에 반사된 내 얼굴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내 눈빛이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을까요? 9035 부부의 층간소음 문제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위층에서 새벽 1시까지 운동을 한다는 거였어요. 나는 양쪽을 번갈아 방문해 밤 10시 이후 소음 금지 규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위층 남자는 문을 반만 열고 듣는 둥 마는 둥했죠. 아래층 여자는 울먹이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돌아오는 계단에서 위층 남자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말이 통하나?
그 한마디가 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나는 계단 난간을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죠. 예전 같으면 이 정도 계단은 뛰어 올랐을 텐데. 오후 3시경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규정대로 경고 스티커를 붙였어요. 10분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차주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차량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었죠. 저녁 6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2025 개가 목줄 없이 뛰어다니다가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에게 짖었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울었고 엄마는 화를 냈습니다. 개 주인은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죠. 나는 양쪽 사이에 서서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자, 일단 숨을 고르시고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이런 중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개 주인이 마지못해 사과하고 상황은 수습됐지만 내 가슴에는 불안감이 남았죠. 다음 날 아침 쓰레기 무단투기를 발견했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상가 뒤편에 버려져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 투기자를 찾아내고 적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실 문손잡이에 끈적한 액체가 발라져 있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났죠. 나는 물티슈로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누군가의 보복이었을 거예요. 수요일 오전 단지 단톡방이 시끄러웠습니다. 장미경이 사진을 올렸더군요. 상가 앞 흙먼지 미관 해침. 곧바로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어요. 경비가 뭐하나? 나는 즉시 빗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쓸고 닦았어요. 깨끗해진 바닥을 사진 찍어 조치 완료라고 올렸죠. 그날 오후 관리소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에어컨이 너무 강해서 추웠어요. 요즘 분위기가 예민하니까 주민들 부탁은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클레임 오면 골치 아파요. 그의 표정에는 규정보다 민원 수치가 더 중요하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반박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목요일 밤 9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준 바나나 우유를 가방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 앞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철도청 시절이었다면 오늘 같은 날들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생각했죠. 집에 도착해 무릎에 파스를 붙였어요. 거울을 보니 어깨도 굽어 있었습니다. 내가 약해졌구나. 그 사실이 서늘하게 가슴에 와닿았죠. 68세. 숫자가 무겁게 느껴지는 나이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네일샵 앞을 지나가는데 장미경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칼날처럼 얇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계산된 웃음이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단톡방에 새로운 대화가 올라왔어요. 경비실 CCTV 각도 상가 쪽도 잡히나? 사생활 침해 아님? 익명의 아이디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CCTV 운영 규정 전문을 캡처해서 올렸어요.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단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도 덧붙였죠.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야간 순찰을 돌던 중이었어요. 계단참에서 소주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어 있었지만 깨지지 않은 상태였죠. 누가 마시고 버린 걸까? 술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몸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였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무게였을까요? 창밖을 보니 네일샵에서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다른 동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CCTV 화면을 점검했어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네일샵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문을 닫았을 텐데 안에서 장미경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까 그 눈빛 봤지? 진짜 기분 나빠.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나는 귀를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오해를 키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1시 15분경 대리운전 차량 한 대가 상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오상훈이었어요. 네일샵 사장 장미경의 남편이었죠. 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충혈된 눈. 술에 취한 게 분명했어요. 그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너 어디서 우리 아내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나는 즉시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무전기를 눌렀어요. 관리실 104동 앞 상황 발생. 경찰 출동 요청.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이런 물리적 충돌은 피하고 싶었죠. 오상훈의 손이 내 모자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모자가 바람에 굴러갔어요. 그 순간 그의 주먹이 내 가슴팍을 쳤습니다. 둔탁한 충격이 갈비뼈를 타고 퍼졌죠. 나는 숨을 고르며 손을 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폭력을 멈추십시오. CCTV에 녹화 중입니다. 내가 말했지만 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팔꿈치가 순식간에 내 왼쪽 광대뼈를 스쳤습니다. 번쩍이는 통증이 머리 전체로 퍼졌어요. 시야가 흐릿해지며 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나는 경비실 문 옆 벽에 기댔어요. 입안에서 쇠의 맛이 났습니다. 광대뼈가 욱신거리고 눈가가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죠. 철도청 시절에도 이런 물리적 충돌은 거의 없었는데 나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관리소장이 달려왔어요. 헐레벌떡 뛰어온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오상훈과 나 사이에 몸을 밀어 넣었죠. 오해입니다. 오해. 진정하세요.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 말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상훈이 소리쳤어요. 오해가 뭐가 오해야. 이 늙은이가 내 아내를 이상한 눈으로. 그의 말은 술기운에 묻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나를 모욕하려는 거였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상훈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술이 조금 깬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가 손목을 휘저으며 말을 바꿨어요. 실수였어요. 손이 잘못 나간 거예요. 관리소장이 내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그냥 넘어가시죠, 어르신. 큰일로 만들면 서로 피곤해져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메모패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간을 적었어요. 2025년 3월 15일 23시 17분. 폭행 발생. 가해자 오상훈. 목격자 관리소장. 펜을 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기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오상훈은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사소한 오해였습니다. 제가 술을 좀 마셔서요. 경찰관은 나와 오상훈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술이 필요하신가요? 물었지만 관리소장이 먼저 나섰어요. 큰일은 아닙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대뼈의 통증이 계속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죠.
경찰이 떠난 후 오상훈도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관리소장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 일은 잊어버리시죠. 제가 나중에 따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나는 작은 손거울을 꺼냈어요. 왼쪽 눈밑이 벌써 퍼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멍이 들고 있었죠.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얼굴에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 통증을 조금 덜어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죠. 수아가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할아버지가 맞았다는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멍은 더 짙어져 있었어요. 파스를 붙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수아가 볼까봐 거울을 돌려놓고 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광대뼈가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통화가 안 되시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잠깐 졸았어. 걱정하지 마. 그 거짓말이 내 혀를 찔렀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단톡방이 시끄러웠습니다. 익명의 아이디들이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어제 경비실 앞에서 무슨 일이? 경비가 과민 반응한 것 같던데? 나이 드신 분이라 기억을 왜곡하시는 거 아냐? 그런 말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저녁에 네일샵 앞을 지나가다가 새로운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CCTV 사생활 보호 요청.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나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죠. 나는 주머니 속 철도청 휘장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박히듯 느껴졌어요. 월요일 오후 2시 이상함을 느낀 며느리 소연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검은 정장이 단정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내 얼굴에 멍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말보다는 눈으로 묻는 질문이었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넘어졌어. 나이 들면 다 그래.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소연의 눈은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관리소에 CCTV 열람 요청을 하러 가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큰일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내 손에는 힘이 없었고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소연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곧은 어깨와 확고한 걸음걸이. 검사로서의 그녀가 보였죠. 15분 후 소연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어요. 어젯밤 CCTV가 일부 저장 오류로 삭제됐다고 하네요. 소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관리소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했다고 해요.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소연도 나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죠. 나는 철도청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오류라면 보고서가 있을 거야. 저장 기간과 로그 기록은 시스템에 남아 있어. 내가 말하자 소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다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야간 일지를 펼쳤어요. 평소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23시 17분 좌측 광대 타격. 가해자 추정 오상훈. 목격자 관리소장. CCTV 삭제 시도. 펜을 놓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걸 깨달았어요. 화요일 아침 민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었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끔 벌어지는 일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내게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수요일 오전 단톡방이 또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익명의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노인 경비원의 감시 버릇. 일만 똑바로 하면 될걸. 피해망상 아니냐. 그런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8세.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견뎌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수아가 그린 호루라기 그림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경비원이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목요일 오후 소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사실을 밝히는 건 누구를 벌주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가 있었어요. CCTV 관리 규정, 폭행죄 관련 법률 조항, 증거 보전 신청서 양식. 소연이 하나하나 설명했죠. 우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고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더 큰 소동이 될 텐데. 하지만 소연의 다음 말이 나를 멈추게 했어요. 아버님이 지금 참으시면 다음 경비원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멍든 얼굴이 조금씩 누렇게 변하고 있었어요. 추하고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소연의 말대로 하자. 금요일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안면부 타박상, 경미한 뇌진탕 의심. 최근 일주일 내 반복된 충격 흔적.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증거가 되어갔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석을 만났습니다. 아들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오상훈, 그리고 장미경. 이름을 말하는 순간 무언가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말 내내 소연은 증거를 모았어요. 병원 진단서, 응급실 기록, 일일이 신고 내역, 출동 기록.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체계적인 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증거는 흔적을 남기죠. 소연이 말했어요. 삭제된 CCTV도 복구 가능해요. 일요일 저녁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소연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예전에 아버님이 사람들을 지켰던 것처럼요. 나는 베개 밑에서 철도청 휘장을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구나.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있었어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목요일 밤 9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이 우산을 반납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였어요. 젖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죠. 그 혼잡한 틈으로 오상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술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덜 취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불길했죠. 계산된 악의가 느껴졌으니까요. 그가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살지. 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 걸음 물러서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경비실은 좁았습니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내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순간 그가 풍선을 터뜨리듯 내 가슴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먹이 날아왔어요. 이번엔 턱을 정확히 맞췄죠. 충격으로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나는 문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머리 전체로 퍼졌어요. 시야가 하얗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119 불러요. 빨리. 젊은 여자 주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죠. 나는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뜨거웠어요. 손으로 닦아보니 피가 묻어났죠. 이마에서도 뭔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빗물인지 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도 나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철도청 시절 응급상황 훈련 때 배운 방법이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의식 저하, 반복 외상 의심, 혈압 체크해. 그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나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계속 뜨고 있으려 애썼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차가운 산소가 폐로 들어왔죠. 구급대원이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나는 힘껏 잡았어요. 아직 의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석과 소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버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민석이 돌아서려는 걸 소연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CT 촬영실로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머리를 울렸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최근 일주일 내 반복 타격 흔적이 명확하네요. 이마 열상도 있고 경미한 뇌진탕도 의심됩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수아가 왔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일 그만해요. 우리 기차 놀이만 해요.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죠. 그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소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는 제 일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그녀가 꺼낸 건 진단서와 함께 여러 문서들이었어요. 경찰 진술서, 고소장, 증거 목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나는 처음으로 두 번째 폭행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간, 장소, 가해자, 목격자. 소연이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경찰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했죠. 밤이 깊어갈 무렵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링거줄에서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소연이 검사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검사인 걸 숨기지 않을게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고 은폐 시도까지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병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봉합되었고 붓기도 조금씩 빠지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흉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민석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새삼 느꼈죠. 퇴원 준비를 하며 나는 주머니에서 철도청 휘장을 꺼냈어요. 소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사람들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주렴. 소연이 휘장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럴게요, 아버님. 병원을 나서는 길, 비는 그쳤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직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소연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어요.
아버님, 단톡방 캡처 다 모았어요. 네일샵 손님들 진술도 받았고요. 파일을 펼치자 수십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날 사장님이 먼저 남편한테 전화해서 경비 아저씨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일샵 직원의 진술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증언한 내용이 타이핑되어 있었죠. 소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업체에 확인했어요. CCTV 삭제 로그가 남아 있었죠. 삭제 권한은 관리소장님께만 있다고 해요. 화면에는 삭제 시간과 계정 정보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3월 16일 새벽 1시 30분. 사건 발생 약 2시간 후였습니다. 새벽 순찰을 하던 중이었어요. 상가 뒤편 담배꽁초 더미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조각이었죠. 깨진 유리 파편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어요. 사각지대는 없다고 했지. 나는 즉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단지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였어요. 안전과 존엄에 관한 주민회의. 3월 28일 저녁 7시. 전 주민 참석 요망. 제목이 강렬했습니다. 나는 게시판 앞에 서서 그 공고문을 오래 바라봤어요. 드디어 모든 걸 밝힐 때가 온 거구나. 회의 이틀 전 장미경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이 짙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보였죠. 어르신 좋게 끝내요. 우리 가게도 살려야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초조해 보였습니다. 회의 전날 저녁 민석이 회의장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혹시 망설이시면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나를 바라봤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내가 말해야 해. 내 목소리로,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소연이 증거 목록을 테이블 위에 정렬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2장, 일일이 통화 기록, 관리소장과의 통화 녹취 일부, 단톡방 캡처 30여 장, 네일샵 관련 증언 5건. 체계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었어요. 회의 당일 나는 철도청 휘장을 셔츠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거울을 보니 이마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오늘이 끝이자 시작이었어요. 저녁 6시 50분 회의장에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검사라며. 그럼 큰일 되는 거 아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죠. 소연이 회의장 앞쪽에 서서 조용히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사적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죠.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CCTV 영상의 타임라인이었어요. 23시 15분부터 23시 20분까지는 정상 녹화, 그 이후 10분간 공백, 23시 30분부터 다시 녹화. 사라진 10분이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다음은 삭제 로그였어요. 관리소장 계정으로 새벽 1시 30분에 수동 삭제. 시스템 오류가 아닌 의도적 삭제였다는 게 명백했죠. 관리소장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장미경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큰일인데 은폐까지 했다고.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여러분, 저는 32년간 철도청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건 하나였어요.
사고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무시가 쌓이고 규정이 무너지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단계 전에 멈추고자 합니다. 더 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한 명, 두 명, 점점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동조의 박수가 아니라 긴장의 표현이었죠. 무거운 공기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소연이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단톡방 캡처였어요. 화면에 크게 확대된 메시지들. 부려먹기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고 사건 직전 한잔하고 따끔하게 혼내야라는 문장이 빨간 밑줄과 함께 표시됐죠. 회의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리소장의 통화 녹취가 재생됐어요. 지우면 되죠, 뭐. 그 한마디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관리소장을 향했어요.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장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소연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회의장 뒤편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소연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어요. 오상훈 씨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처럼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오상훈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민들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단톡방 대화가 다시 화면에 떴습니다. 부려먹기라는 단어 옆에 사건 직전 한잔하고 따끔하게 혼내야라는 문장이 확대됐어요. 시간 기록을 보니 폭행 2시간 전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였죠. 회의장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관리소장의 통화 녹취가 다시 재생됐습니다. 지우면 되죠, 뭐. 큰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수십 쌍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지둥 나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아섰죠. 장미경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한테 잘못 전달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경찰관이 오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거부하실 수 있지만 추후 영장 발부될 예정입니다. 오상훈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경찰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만족감도 아닌 그저 허무함이었죠. 단지 게시판에는 사과문이 붙었습니다. 관리소장과 오상훈 부부의 공식 사과문이었죠. 네일샵은 일주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항해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들었어요. 어느 저녁 셔터가 내려간 네일샵 앞을 지나며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종이 울리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죠. 2주일 후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철도청 영웅 경비원으로 무시당하다. 그런 제목을 달고 싶어 했죠.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영웅은 없습니다. 규정과 존중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한 달 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교육 강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어르신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첫 강연은 초등학교 강당에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철도청 휘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한때 제가 지키던 것, 그리고 지금도 지켜야 할 것의 표식입니다. 안전과 존중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어른들은 왜 서로 화내요? 순진한 질문이었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서로를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야. 안전은 서로를 보는 일에서 시작돼. 상대방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 강연이 끝나고 수아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죠.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이 전해졌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로운 관리소장이 부임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첫날부터 경비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죠.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일합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경비실을 지날 때 가볍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느 저녁 나는 여전히 마지막 순찰을 돌았어요. 놀이터의 그네를 확인하고 화단의 꽃들을 살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 보였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이제 나는 그저 늙은 경비원이 아니라 이름과 역사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지 입구를 지나며 쓰러진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멈춰서서 화분을 세웠어요.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고 무시가 아닌 존중 속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경비실 의자에 앉아 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존엄을 회복.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펜을 덮고 일지를 닫았습니다. 표지 뒤에 끼워둔 수아의 호루라기 그림이 반짝였죠.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나는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할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마음으로 다른 의미를 품고 걸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만으로도 감사한 밤이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인공 진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 뭐? 감히 대드는 거야? 예, 되들어요. 나도 대기업 부장이었어요. 당신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주민이 비웃었어요. 부장이었으면 뭐해? 지금은 그냥 경비잖아. 주제 파악 좀 해. 주제 파악.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열심히 일하는 게 죄야. 늙은 게 죄야. 67년 인생,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대기업 부장에서 경비원으로 25평 아파트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원룸으로 가족의 가장에서 버림받은 늙은이로 퇴직금 1,000만 원마저 사기꾼에게 빼앗긴 그날 나는 한강다리 난간을 붙잡고 검은 물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넥타이를 메고 살았던 최 부장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시계를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는 벌써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장을 여닫는 소리가 유독 거칠게 들렸죠. 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침 뉴스는 늘 똑같은 이야기뿐이었어요. 경제가 어렵다느니, 정치가 어떻다느니. 예전 같았으면 귀 기울여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을 거야?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본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차려 먹든가.
내가 당신 삼시 세끼 밥 차려주려고 평생 산 줄 알아?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투를 쓰지 않았는데 내가 퇴직한 후로 점점 거칠어졌죠. 나는 할 말을 잃고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입은 계속 움직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매일 아침 어떤 넥타이를 멜까 고민했던 것들이었죠.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는 유물 같았습니다. 대신 편한 운동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회색 운동복을 입은 60대 남자. 그게 지금의 나였죠. 아침을 대충 때우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의문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은 왜 맨날 집에만 있을까 하는,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걸지도 모르죠. 엘리베이터 안에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나는 1층 로비로 내렸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평일 오전에 단지는 한산했어요. 놀이터에는 아이들 대신 비둘기들만 모여 있었고 벤치에는 나처럼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았어요. 나는 그 옆을 지나쳐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조깅하는 젊은이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삶의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아무런 리듬도 목적도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괜찮다고 대답했죠. 엄마랑은 잘 지내시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잘 지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결국 나는 그저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싸우지 좀 마세요.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줄 아는 걸까요? 그저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인데 매번 무시와 싸움으로 끝나는 게 내 탓일까요? 알았다.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전했습니다. 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각자의 삶에 바빠서겠죠.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밥을 차려놓고 혼자 먹고 있었어요.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냈죠. 차가운 밥에 찬 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식탁 건너편에서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종편 채널에서는 시사 토론이 한창이었어요. 패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논쟁을 벌였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어느새 잠이 들었나 봅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저녁 6시더군요.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동창 모임 있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해서 자세히 알려줄 것 같지도 않았고 내가 알 필요도 없겠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어요. 아니, 나 혼자 있는데도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안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안경을 벗고 다시 써도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눈이 침침한 건지 마음이 침침한 건지 분간이 안 됐죠. 면발을 후루룩 넘기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워서가 아니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각 집마다 저녁 식사 시간이겠지요. 웃음소리, 대화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섞여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나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정수리가 훤히 드러나 보였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회사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보이더군요. 최 부장이 아닌 그저 늙은 남자의 얼굴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차가운 목소리를 들을까봐, 뭐가 궁금하냐고 따져 물을까봐. 천장에 형광등 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30년 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것만 같을까?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조용히 씻고 침대 반대편에 누웠죠. 등을 돌리고 누운 아내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일까요?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새벽 2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그때는 행복했었죠.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사이가 됐을까요? 다시 새벽 5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될 거예요. 아니, 매일이 똑같았죠. 일어나서 소파에 앉고 밥 먹고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노후일까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텅 빈 시간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이것이 퇴직 후 내게 남은 전부였죠. 그날은 유독 습하고 무더운 7월 저녁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켜도 끈적한 불쾌감이 사라지지 않았죠.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 위에는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미지근한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밥을 뜨는데 아내가 갑자기 수저를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렸죠. 아내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밥 먹는 걸 그만하자는 건가 싶어서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눈동자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무심함만이 가득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아내의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까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한 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혼자 남은 집이 갑자기 너무 커 보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똑딱똑딱, 마치 내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것처럼. 사실 이혼을 제안해야 했던 건 내가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30년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마치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식구들의 시선과 차가운 말들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모르겠죠. 그러면서 먼저 이혼이라니. 은퇴 후 여태 밥만 먹는 사람 취급당하며 무시당했던 건 난데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 신호가 간 후에야 받더군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회의 중인데? 엄마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반응이었죠. 아버지, 지금 와서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좀 엄마한테 잘하면서 사세요. 잘해라. 그게 아들이 해준 전부였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딸의 반응은 더 차가웠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빠도 좀 변하세요. 변해라. 무엇을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고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죠.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끝인가 싶었어요. 혼자 지내는 집은 감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죠. 냉장고를 열면 반찬통들이 하나둘 상해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없으니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컵라면과 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확 늙어 보였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코나게 들어가 있었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말끔했던 최 부장이 이렇게 됐다니.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연금 분할까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날아가고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모은 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구나 싶었죠. 최 선생님, 혹시 따로 숨긴 재산이나? 없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을 잘랐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직함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 퇴직금에서 보증금을 빼고 나니 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삿짐도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한 권. 그게 전부였죠. 원룸은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2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이제 이곳이 내 집이었습니다. 첫날 밤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주변에 거미줄이 보였어요. 벽에서는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죠. 화장실에서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삶이 있겠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삶. 내게도 있었던 이제는 사라진 그런 삶들. 라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안경이 뿌옇게 변했어요. 안경을 벗고 닦았지만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아니, 흐릿한 건 안경이 아니라 내 눈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혼자 컵라면 먹으며 눈물을 흘리다니. 이게 내 인생인가?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60이 넘어서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는 신세.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남은 돈도 얼마 없었어요. 무엇보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의 번호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돌아와 달라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새벽 3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룸 바닥에 누워 천장에 얼룩을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15개쯤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지나갔죠. 이런 곳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떴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북향이라 햇빛이 잘 들지 않았죠. 일어나 앉았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해야 할 일은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며 계산했어요. 이 돈으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월세, 관리비, 생활비. 길어야 1년이었습니다. 1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고 저축은 이미 바닥이 보였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누가 날 써줄까요? 이력서를 쓰려고 노트북을 켰지만 경력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간 한 회사에서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을 찾는 광고였어요. 가끔 시니어 채용이라는 글이 보였지만 대부분 단순 노동직이었죠.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광고가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원 모집, 숙소 제공 가능. 그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숙소라도 제공된다면 월세는 아낄 수 있겠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끊으려는 순간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원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넥타이 매고 살았던 내가 경비원 자리를 구하고 있다니.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면접 날 아침 옷장을 뒤졌습니다. 정장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운동복은 너무 초라해 보였죠. 결국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정쩡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죠. 한강 아파트는 원룸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였어요. 정문에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경비원 면접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다니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명찰에는 관리소장 김태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내 이력서를 받아 들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대기업 부장님이셨네요. 이런 분이 왜?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준비했던 대답을 했어요. 몸 쓰는 일이 하고 싶어서요.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돈이 없어서 왔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근무 조건 설명드릴게요. 격일제 근무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기본급은 230만 원이고요. 230만 원. 부장 시절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주간 근무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정될 거예요. 처음엔 야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야간 근무라 밤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60이 넘은 나이에 그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바로 가능합니다. 즉답했어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경비복은 초소에 있을 거예요. 첫 출근 날 저녁 9시에 도착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1시간 일찍 온 거였죠. 초소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었어요.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선풍기 하나가 덜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주간 경비원이 일어섰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구나. 나는 박만식이에요. 만식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그가 경비복을 가리켰어요. 저거 입으시면 돼요. 사이즈는 맞을지 모르겠네. 낡은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팔이 짧고 품은 컸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죠. 평생 넥타이 매고 살았던 최 부장이 이런 모습이 되다니.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일단 택배는 무조건 여기서 받아야 해요. 각 동으로 분류해서 보관했다가 주민들이 찾아가게 하는 거죠. 만식이 택배 보관함을 열어 보였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택배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순찰 도세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도장 찍는 곳이 12군데 있어요. 순찰 코스를 설명하는 만식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게 된 건가 싶었죠. 아,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데요. 절대 주민들이랑 싸우면 안 돼요. 무조건 참아야 해요. 신고 들어가면 바로 잘려요. 참아야 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부하 직원들 앞에서 목소리 높이던 내가 이제는 참아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밤 10시 만식이 퇴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초소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벌써 허리가 아팠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거든요. 첫 번째 시험은 금세 왔습니다. 밤 11시쯤 젊은 남자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어요. 아저씨, 이거 주차 좀 해줘요. 차 키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저는 주차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경비는 다 해주던데요? 왜 안 해줘요? 규정상 할 수 없습니다. 내 대답에 남자는 짜증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더니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찍었죠. 내일 항의할 거예요. 경비가 왜 이래요? 차를 세우고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만약 주차하다 사고라도 나면 내가 다 물어내야 했으니까요. 새벽 2시 첫 순찰을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주차장을 돌았어요. 곳곳에 순찰 확인 장치가 있었죠. 도장을 찍으며 돌아다니는데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놀이터를 지나는데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만식이었어요. 손에는 컵라면이 들려 있었죠. 만식 씨 퇴근하신 거 아니었어요? 집에 가기 싫어서요. 이 시간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그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어요. 나도 옆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죠. 처음엔 다 힘들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만식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과연 익숙해질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나도 처음엔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딜 뻔했어요. 대기업 과장이었거든요. 만식도 나와 비슷한 처지였군요. 그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집에서 구박받다가 나왔어요. 와이프 잔소리가 하도 심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가 컵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얼마 전에. 만식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초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 자고 있어요? 근무 중에?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관리소에 얘기할 거예요. 밤에 자는 경비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자는 핸드폰으로 초소 안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거였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졸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6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만식이 출근했어요. 피곤한 내 얼굴을 보더니 웃었죠. 첫날 밤샘이 제일 힘들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온몸이 쑤셨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채로 앉아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 젊은이가 나를 흘끔 보고는 자리를 피했죠. 경비원을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은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밤에 깨어 있었으니 생체 리듬이 엉망이 된 거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야간 근무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무시와 멸시는 계속됐죠. 어떤 이는 반말을 했고 어떤 이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대리 주차 요구였어요. 거절하면 화를 냈고 들어주면 불안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식과 초소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병호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에요.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그래, 일이라도 있다는 것,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 질문에 만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해야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숨쉬고 일하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죠. 초소 밖을 보니 새벽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제 나는 경비원 최병호였습니다. 더 이상 부장도 가장도 아닌 그저 한강 아파트 야간 경비원. 그게 지금의 나였죠. 경비원 생활 2개월째, 만식과의 우정은 내 유일한 위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마다 30분씩 일찍 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됐죠. 그날도 초소에서 믹스커피를 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203동 주민이 또 트집 잡았어요. 택배를 왜 집 앞까지 안 가져다 주냐고. 만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많았기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도구로 보는 거죠. 내 말에 만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거 병호 씨도 먹어봐요. 혈압약인데 꽤 좋아요. 약 봉투를 받아 들고 보니 병원 처방약이었습니다. 나도 최근 혈압이 자주 올라서 걱정이었거든요. 밤샘 근무와 스트레스가 겹치니 몸이 견디기 힘들었죠. 병원비가 부담되면 보건소 가세요. 거기는 싸요. 만식의 조언이 고마웠습니다. 이런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지금의 내게는 소중했어요. 월급 230만 원으로 살아가려니 병원비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순찰을 도는데 놀이터 벤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10대로 보이는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학생들,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돼요. 내 말에 한 아이가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아저씨가 뭔데요? 경찰이에요? 경비예요. 지금 집에 가세요. 경비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보고 가래요?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만약 아이들이 부모에게 일러 바치면 내가 곤란해질 테니까요. 부모님께 연락드릴 수도 있어요.
겨우 그 말로 위협하니 아이들이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욕을 중얼거리며 가는 뒷모습을 보며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경비원이란 게 이렇게 무력한 존재구나 싶었죠. 초소로 돌아오니 택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동별로 분류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거운 쌀 포대며 생수 박스를 나르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죠. 새벽 3시쯤 한 중년 남자가 술에 취해 초소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경비, 문 열어. 카드키를 안 가져온 모양이었어요. 규정상 신분 확인 없이는 열어줄 수 없었지만 계속 고함을 지르니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다음부터는 카드키를 꼭 가져가세요. 잔소리하지 마. 남자가 침을 뱉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침을 보며 치욕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만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절대 주민과 싸우면 안 된다고. 다음 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니 1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를 빼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었죠. 그것도 아껴 써야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가격표만 쳐다보게 됐어요. 1,000원 차이도 크게 느껴졌죠. 컵라면과 즉석밥, 김치 한 통. 그게 일주일 식량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렸어요. 혹시 잔액이 부족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데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바로 내 이야기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카드사였죠. 이번 달 카드 대금이 연체됐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정신없이 지내다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연체료까지 더해진 금액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금씩 빚이 늘어가는 거구나 싶었죠. 그날 밤 근무 중에 만식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병호 씨, 혹시 돈 좀 필요하면 내가 조금 빌려줄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형편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고마웠지만 받을 수 없었죠. 만식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괜찮아요. 아직은 버틸만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은 손 벌리고 싶지 않았죠. 그럼 이거라도 받아요. 만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인스턴트 커피와 컵라면이 들어 있었어요. 초소에서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의 배려가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이런 작은 온정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거겠죠. 어느 날 주민 게시판에 경비원 관련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야간 경비가 자주 존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나를 지목한 거였죠. 관리소장이 불렀습니다. 최 선생님,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곤란해요. 태연의 표정이 난처해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시죠? 경고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억지로 버텼고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무조건 예스라고 답했어요.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뜨린 지 오래였죠. 새벽 순찰을 도는데 젊은 커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가 나를 불렀어요. 아저씨, 이거 좀 버려주세요.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된 상태였죠.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이제는 받아들었어요. 쓰레기통까지 가서 하나하나 분리해 버렸죠. 손에 음식물이 묻었지만 그것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만식과 초소에서 라면을 먹으며 하소연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만식의 담담한 목소리에 위로가 됐습니다. 그는 이미 체념한 듯 했어요. 아니, 받아들인 거겠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그래도 병호 씨는 자식들이라도 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없어요. 만식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뭐가 나은가 싶었거든요. 연락도 없는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생겼죠. 이제 정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다른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경비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았죠.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을 원했고 시간도 안 맞았어요. 그러던 중 만식이 귀띔을 해줬습니다. 주차장 청소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새벽에 2시간 정도만 하면 돼요. 돈이 급했기에 바로 지원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2시간이면 20,000원이었죠.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의 내게는 큰 돈이었어요. 새벽 4시 경비 근무를 마치고 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주차장을 쓸었어요.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20,000원을 생각하며 아침 6시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코난 눈, 거친 피부, 구부정한 허리.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몸은 지쳤는데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만식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고. 그 말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고 나는 또 버텨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경비원 생활 3개월째 되던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초소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다른 주민들과는 달리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최병호 씨 맞으시죠? 내 이름을 아는 걸 보니 뭔가 용건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내밀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것 같았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그가 초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도 따라 앉았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커피 향이 좋았죠. 제가 박진수라고 합니다. 201동에 살아요. 진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의 태도는 진실해 보였습니다. 최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이력을 보니 대기업 부장님이셨더라고요. 어떻게 내 이력을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요. 몸이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그러시군요. 실례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가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지만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거든요. 뭐 넉넉하지는 않죠. 내 대답에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처럼 경험 많으신 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일주일 후 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점심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따뜻한 국이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